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크스 황폐화된 외곽 캠페인 확장 규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본판의 규칙 설명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본판 규칙을 익히셨다는 전제하에 제작됐습니다. 영상 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캠페인 확장의 규칙이 본판보다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 영상은 소위 말하는 룰말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제작됐으며 몇몇 부분에서는 규칙서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FAQ에 있는 내용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은하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있으며 황폐종은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외곽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황폐종은 무엇이며 황폐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크스 황폐화된 외곽 캠페인 확장에서 플레이어들은 3번의 게임을 연달아서 플레이하는 하나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 게임을 액트라고 하며 액트 1과 액트 2 사이, 그리고 액트 2와 액트 3 사이에는 막간이 있습니다. 이 막간에서는 다음 액트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액트 1과 2에서는 기존의 5챕터 대신 3챕터만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액트 3에서는 기존의 5챕터 대신 4챕터를 플레이하게 됩니다. 더불어 각 액트마다 일정 권력 점수에 도달한 플레이어가 곧바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액트에서 얻은 권력 점수가 양수라면 절반으로 감소시킨 채로, 그리고 이렇게 음수라면 그대로인 채로 다음 액트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액트 1을 준비할 때 여러분은 A 운명 2장을 분배받고 그중 1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운명으로 여러분은 3번의 액트 모두를 플레이할 수도 있고, 액트 1이 끝났을 때 여기에 있는 B 운명으로 교체하거나 액트 2가 끝났을 때 C 운명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각 운명 카드에는 따로 정해진 카드 더미가 있습니다. 이 카드 더미에는 게임 준비 카드, 목표 카드, 전용 철학 카드, 규칙을 조금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법칙 카드, 막간에서 사용하는 결말 카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액트 3이 끝났을 때 지금까지 얻은 권력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때 동률이라면 A 운명이 B 운명보다, 그리고 B 운명이 C 운명보다 유리하도록 승패를 결정합니다. 액트 3에서 C 운명을 선택한 플레이어는 권력 점수가 양수로 1점 이상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종 목표를 달성했다면 챕터 끝에 캠페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운명은 액트마다 목표 카드를 한 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준비에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목표 카드 상단에 명시된 숫자에 따라서 권력 점수 트랙에 목표 마커를 놓게 됩니다. 이렇게 시계처럼 생긴 마커를 목표 마커라고 합니다. 가끔은 플레이어 수에 따라서 목표 마커를 놓는 숫자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위에 보시면 2인, 3인, 4인에 따라서 다른 숫자가 나와 있죠. 목표 카드에는 목표 마커를 어떻게 전진할 수 있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표 마커를 전진시킨다는 것은 숫자가 높아지도록 전진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 마커가 0 칸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마커를 3만큼 전진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3칸을 움직이면 됩니다. 목표 마커가 0칸에 도달하면 목표를 완수했다고 합니다. 목표를 완수하면 막간의 결말 카드에서 당신이 목표를 완수했다면 항목을 해결하게 됩니다.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면 결말 카드에서 당신이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다면 항목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목표 마커가 위치한 칸만큼 권력 점수를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권력 점수 7점을 잃게 되겠죠. 어떤 목표에서는 야망에서 승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목표의 경우에 첫 번째 골렘을 찾아서의 목표가 당신이 야망에 승리할 때마다 당신이 가진 골렘마다 이만큼 전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야망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동률로 1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 야망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간에서 목표를 완수한 플레이어는 기존의 운명을 유지하거나 분배받은 새로운 운명 한 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플레이어는 기존의 운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분배받은 새로운 운명 2장 중 1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액트 3에서 A 운명 또는 B 운명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목표를 가지지 않고 2가지의 원대한 야망을 제시받습니다. 챕터가 끝날 때마다 야망 점수를 계산할 때 원대한 야망의 점수도 계산합니다. 플레이어가 원대한 야망 중 1개의 조건을 만족했다면 그 플레이어는 이번 챕터 마커 아래에 명시된 더 낮은 점수를 얻고, 원대한 야망 2개의 조건 모두를 만족했다면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챕터 2에 원대한 야망 2개를 만족했다면 8점을 얻게 되겠죠. 1개를 만족했다면 3점을 얻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원대한 야망에 점수를 얻기 위해서 원대한 야망을 따로 공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대한 야망은 조건만 만족한다면 추가로 행동을 취할 필요 없이 점수를 줍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원대한 야망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액트 3에서 C 운명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일반 목표 대신 최종 목표를 가집니다. 밑에 보시면 챕터가 끝났을 때 야망 점수 계산 후에 목표 마커가 0칸에 있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한 플레이어는 권력 점수가 양수로 1점 이상이기만 하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목표를 달성해서 승리하는 것이 3개의 액트에서 얻은 권력 점수가 가장 높아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됩니다.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서 액트 3, 챕터 4 끝에 권력 점수가 가장 높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해서 승리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여러 명이라면 그중 권력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크스 황폐화된 외곽 캠페인 확장에서 플레이어 모두는 무너져가는 은하 제국의 섭정으로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는 각자의 운명 카드에 부분적으로 보이도록 놓인 칭호 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임 준비의 플레이어 중 하나는 첫 번째 협정이 되어서 이 첫 번째 협정 타일을 가져옵니다. 이 플레이어는 제국의 신뢰성이라는 걸 가지는데요. 제국의 신뢰성은 섭정들이 황제에게 공물로 바치는 자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이 놓이게 됩니다. 섭정인 플레이어는 원한다면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무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무엇이고 이벤트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무법자는 제국과 섭정으로부터 공격받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무법자 역시 자유롭게 제국이나 섭정을 공격할 수 있으며 제국의 신뢰성에 자원을 바치지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국과 섭정 그리고 무법자끼리의 관계와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국은 온전한 제국 우주선이 하나라도 있는 개를 조종합니다. 이때 플레이어에게 충실한 우주선이 더 많더라도 제국이 이 개를 조종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협정은 야망, 목표, 이벤트의 목적에서 제국이 조종하는 모든 개를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에서 당신이 조종하는 개마다 한 칸씩 전진합니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협정이 조종하는 개에 제국이 조종하는 개, 즉 온전한 제국 우주선이 하나라도 있는 이런 개들을 모두 포함해서 셉니다. 이는 야망이나 목표, 이벤트에서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지 평소에 예를 들면 과세할 때 충실한 기물이 하나도 없지만 제국 우주선이 하나 이상 있는 이러한 개에서 갑자기 자신이 이 개를 조종할게요 이러면서 과세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협정은 또한 첫 번째 협정 타일을 가지며 이 타일에는 제국의 신뢰성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 놓인 자원들은 제국의 신뢰성으로서 놓인 자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협정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수를 잴 때, 예를 들면 야망에서 점수를 계산할 때 제국의 신뢰성으로서 놓인 자원도 함께 셉니다. 이런 자원들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어떤 자원이 얼어붙은 상태라고 하면 그 자원을 소비할 수도 남에게 줄 수도 버려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경로 유발로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자원은 폐기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의 얼어붙은 자원은 상대가 훔치거나 가져갈 수 있지만 제국의 신뢰성으로서 놓인 자원은 습격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전투에서 훔칠 수는 없습니다. 제국의 신뢰성으로서 놓인 자원을 훔치려면 협회 카드 중 하나인 언변가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무법자로 제국 평의의 카드를 확보해서 이 세 번째 항목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는 제국 평의의 카드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섭정은 자신의 차례인 동안 세 가지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존 법칙입니다. 공존 법칙이란 제국이 조종하는 개에 자신의 충실한 기물이 하나라도 있다면, 즉 제국과 그 섭정의 기물이 공존한다면 섭정은 자신의 차례에 그 개를 조종한다는 법칙입니다. 또 그렇게 제국과 섭정의 기물이 공존하는 개에서는 섭정은 제국 우주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제국 우주선을 이동시키고 제국 우주선을 수리하거나 제국 우주선과 같은 편인 채로 전투하거나 그 개에 건설을 하거나 혹은 제국 우주선이 조종하는 도시를 과세해도 됩니다. 어떤 카드 효과에서 섭정이 공존 법칙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섭정은 자신의 충실한 기물이 없는 개에서도 자신의 차례에 제국이 조종하는 이런 개들을 모두 조종하며 제국 우주선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 법칙입니다. 이동 법칙이란 섭정이 자신이 이동시키는 충실한 우주선 한 척마다 같은 개에 있는 제국 우주선을 한 척씩만 이렇게 함께 이동시킬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어떤 카드 효과에서 섭정이 이동 법칙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섭정은 충실한 기물이 하나라도 있는 개에서 제국 우주선을 몇 척이든 제한 없이 이동시켜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개에서 이렇게 몇 척이든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섭정이 이동 법칙과 공존 법칙 모두를 무시한다면 충실한 기물이 있든 없든 이런 기회에서 제국 우선을 이동시킬 수 있겠죠. 마지막은 정전 법칙입니다. 정전 법칙이란 섭정은 제국 우주선을 해칠 수 없으며 제국 우주선이 있는 기에서 상대의 섭정을 해치거나 상대 섭정의 도시를 과세할 수 없다는 법칙입니다. 제국 우주선이 없는 기에서는 자유롭게 상대 섭정을 해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과 흰색이 섭정이었을 때 제국 우주선이 이렇게 있는 기에서는 서로를 해칠 수 없지만 우주선이 없다면 서로를 해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친다라는 말은 확장에서 새로이 등장한 용어로서 전투에서 방어자로 지정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을 아울러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카드 효과에서 정전 법칙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할 때 규칙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섭정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법칙 외에도 제국, 섭정, 무법자 사이의 이동이나 전투에 대한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캐터펄트 이동을 할 때 제국이 주종하는 개는 무법자의 캐터펄트 이동을 멈춥니다. 섭정이 주종하는 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섭정이나 무법자의 캐터펄트 이동을 멈춥니다. 하지만 그 섭정이 제국 우주선과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해온다면 멈추지 않습니다. 무법자가 주종하는 개는 섭정이나 제국 그리고 무법자의 캐터펄트 이동을 멈춥니다. 섭정이 전투에서 공격할 때 해당 플레이어는 같은 개에 있는 제국 우주선을 공격하는 우주선에 더해줍니다. 이렇게 공격할 때 제국 우주선에게 피해를 분배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정전 법칙을 위배하지는 않습니다. 섭정이 전투에서 방어할 때 해당 플레이어는 같은 개에 있는 제국 우주선을 방어하는 우주선에 무조건 더해야 합니다. 공격할 때는 선택이지만 방어할 때는 필수입니다. 즉 무법자는 전투에서 섭정을 공격할 때 제국만을 방어자로 지정하거나 섭정과 제국을 함께 방어자로 지정해야 됩니다. 또한 삼각형 문양이 없는 일반적인 피해 문양, 유역표 기준 위에서 세 번째인 이 문양으로 섭정의 건물에게 피해를 주려면 모든 방어하는 우주선을 먼저 파괴해야 합니다. 이는 제국의 우주선을 포함합니다. 제국만을 방어자로 지정한 경우 전투 과정에서 파괴된 무법자의 기물들은 첫 번째 섭정에 전리품 칸에 놓습니다. 첫 번째 섭정이 없다면 파괴된 기물은 주인에게 되돌립니다. 어떤 카드 효과에서 정전 법칙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면 섭정은 제국 우선에 있는 개에서도 다른 섭정을 해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섭정을 방어자로 지정하더라도 그 섭정은 전투에서 방어할 때 같은 개에 있는 제국 우선을 방어하는 우선에 더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섭정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국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제국 규칙은 이처럼 방대하며 어려우므로 한글화 자료에 포함된 제국 규칙 안내서를 플레이 중에 활용하세요. 이제부터는 이벤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벤트는 플레이어들이 능동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외곽 전체에 영향을 주는 큼지막한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벤트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회담, 위기, 칙령이 그 세 가지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정상회담에서 플레이어들은 서로 자원과 기물 등을 이렇게 주고받고 무법자가 되거나 혹은 무법자들로 다시 섭정이 되도록 설득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지금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대신 그 상대에게 호의라는 강력한 자원을 줌으로써 나중에 정상회담에서 그 상대가 크나큰 이득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서는 황폐종들이 같은 칸에 있는 이런 우선들에게 피해를 주고 외곽 전역이나 일부에 걸쳐서 플레이어 대부분에게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작위로 어떤 구역이나 행성에만 영향을 주는 사건의 위치를 결정할 때 이벤트 주사위를 이렇게 굴리기도 합니다. 칙령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선택한 운명에 따라서 게임 준비 과정에서 추가되는 칙령 카드를 번호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해결합니다. 3번 칙령은 항상 제국의 영토 외곽을 통치하라 라는 카드로서 첫 번째 섭정은 이 칙령 카드를 통해서 섭정으로부터 자원이나 전리품, 포로, 호의 등을 징수하고 그 대가로 섭정들이 자원이나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하거나 제국 우주선을 늘립니다. 이 세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 우선 이 세 가지 이벤트를 언제 발생시킬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동 카드인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회열에 있는 특수한 카드인 제국 평의의 카드를 확보하는 겁니다. 어느 쪽을 수행하더라도 이벤트는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만족된 라운드 끝에 발생합니다. 이벤트 카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카드는 게임 준비에 2인이나 3인 게임 기준 2장이, 4인 게임 기준은 3장이 행동 카드 더미에 섞입니다. 이벤트 카드는 폐기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일반적인 행동 카드처럼 손패에 분배받을 수가 있으며 이 카드로는 리드를 할 수가 없으며 이 카드로 복제하기를 수행할 수도 없고 차례 중에 두 번째 카드로서 버려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이벤트를 플레이하면 그 플레이어는 플레이된 리드 카드를 다시 플레이한 것처럼 그 카드에 있는 행동을 똑같이 수행해야 됩니다. 이때 행동 수행의 수도 리드 카드의 별 개수를 따릅니다. 이 경우에 과세 또는 수리 또는 영역 행사 행동을 3번 하는 것을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한 플레이어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 이미 다른 이벤트 카드가 플레이됐거나 혹은 제국 평의의 카드가 이미 확보되었다면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하더라도 행동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2인 게임에서 게임 준비나 막간의 멀리건을 수행할 때도 손에 있는 이벤트 카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카드만 버리고 다시 손패가 6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뽑습니다. 주도권이 있는 플레이어가 리드를 해야 되지만 손패에 이벤트 카드만 남아있다면 그 플레이어는 주도권을 넘겨야만 합니다. 이벤트 카드가 하나라도 플레이된 라운드의 끝에 주도권 변경을 확인하고 나서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우선 라운드 끝에 주도권 마커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이 플레이어는 정상회담을 발생시킬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발생시키든 시키지 않았든 그런 다음에 그 플레이어는 이벤트 주사위와 숫자 주사위를 이렇게 굴립니다. 이벤트 주사위 굴려졌는데 위기 아이콘이 이렇게 굴려졌다면 위기 이벤트를 해결하고요. 칙령 아이콘이 굴려졌다면 칙령 이벤트를 해결합니다. 숫자 주사위를 굴리는 이유는 가끔씩 위기 이벤트에서 굴린 숫자 구역에만 영향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번 라운드에 누군가 제국 평의의 카드를 확보했다면 이 확보로 인한 이벤트만 발생시키고 이벤트 카드 플레이로 인한 이벤트는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제국 평의의 카드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국 평의의 카드는 양면 카드로 개회 중 면과 평결 완료 면이 있습니다. 각 액트 시작에 이 카드는 개회 중 면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제국 평의의 카드가 개회 중인 동안 플레이어들은 이 카드에 영향력 행사를 하거나 이 카드를 확보해도 됩니다. 제국 평의의 카드는 묻거나 폐기하거나 버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제국 평의의 카드를 확보하면 그 카드를 평결 완료 면으로 뒤집고 그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행동 카드 밑에 부분적으로 보이도록 꽂아 넣습니다. 이번 라운드 끝에 그대로 평결 완료 면인 채로 제국 평의의 카드를 의회 열로 되돌리고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추가 과정이 있어서 총 4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주의할 점은 이벤트 카드에서는 주도권을 가졌던 플레이어가 이벤트를 발생시켰지만 제국 평의의 카드 확보로 인한 이벤트는 확보한 플레이어가 발생시킨다는 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그 플레이어는 정상회담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 플레이어 섭정이라면 그 플레이어는 첫 번째 협정 타일을 가져와도 됩니다. 이때 제국의 신뢰성으로서 놓인 자원은 타일 위에 이렇게 유지합니다. 셋째로 그 플레이어가 무법자라면 그 플레이어는 첫 번째 협정 타일에 놓인 자원들을 이렇게 훔쳐도 됩니다. 단 그 플레이어 개인판 자원 빈칸 수까지만 훔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훔친 자원마다 첫 번째 협정은 권력 점수를 1점씩 잃게 됩니다. 넷째로 그 플레이어는 위기나 칙령 중 원하는 이벤트 하나를 해결해야 합니다. 평결 완료면인 제국 평의의 카드는 영향력 행사를 할 수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협정 타일을 가져가고 싶거나 제국의 신뢰성에 놓인 자원을 훔치고 싶다면 제국 평의의 카드를 다시 개회 중 면으로 뒤집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플레이어는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정상회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행동 중 하나인 평의회의 청원 제출을 수행해서 제국 평의의 카드를 다시 개회 중 면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이제 이벤트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벤트 카드가 플레이된 라운드 끝에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그리고 제국 평의의 카드가 확보된 라운드 끝에 확보한 플레이어가 정상회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정상회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개회선언, 둘째는 협상인데요. 개회선언 행동들은 정상회담을 요청한 플레이어만이 수행할 수 있고 그 플레이어가 개회선언을 원하는 만큼 수행하고 나면은 모든 플레이어가 협상 행동을 통해서 협상을 합니다. 개회선언 행동과 협상 행동의 종류를 모두 설명드리기 전에 개회선언 행동 중에 호의 되돌리기의 행동과 협상 행동 중 호의 약속 행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들은 협상 행동 중 하나인 호의 약속 행동으로 상대에게 호의를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의 한 개를 준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공급처에 있는 요원 한 명을 상대의 운명 카드 위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은 요원은 호의라고 합니다. 이 호의는 개회선언 행동 중 호의 되돌리기 행동으로 소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정상회담에서 호의를 얻었었거나 특수한 효과 등으로 호의를 얻었던 플레이어는 그렇게 얻었던 호의를 상대의 공급처로 이렇게 되돌리면서 그 상대가
협상 행동 중 하나를 자신을 대상으로 강제로 수행하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협상 행동 중에는 전리품 한 개를 상대에게 주는 협상 행동이 있는데요. 노란색 플레이어가 준 호의를 파란색 플레이어가 이렇게 되돌린다면 노란색 플레이어가 파란색 플레이어에게 전리품 한 개를 주는 협상 행동을 강제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호의 되돌리기 행동은 개회선언 행동이며 호의 약속 행동으로 호의를 주는 것은 협상 행동이기에 이번 정상회담 때 받은 호의를 이번 정상회담에 바로 소비할 수 없습니다. 호의 되돌리기로 협상 행동을 강제로 수행하게 할 때 대부분의 행동에서는 호의를 한 개만 되돌리면 되지만 행동에 따라 호의를 2개 이상 되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곧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개회선언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의회의 청원 제출입니다. 이 행동을 수행하면 평결 완료면인 제국평의회 카드를 개회 중 면으로 뒤집습니다. 앞서 누군가 제국평의회 카드를 평결 완료면으로 뒤집었을 때 그 카드를 다시 개회 중 면으로 뒤집으려면 정상회담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평의회의 청원 제출 행동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국 탈퇴 행동입니다. 제국 탈퇴 행동을 수행하면 자신의 섭정 칭호 카드를 무법자 면으로 뒤집으면 됩니다. 만일 첫 번째 협정이 이 행동을 수행하면 첫 번째 협정 타일은 가장 권력 점수가 높은 다른 섭정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남은 섭정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제국의 신뢰성에 있는 이런 자원마다 권력 점수를 1점씩 잃고 그러한 자원들은 모두 공급처에 되돌리고 첫 번째 협정 타일도 공급처에 놓습니다. 마지막 개회선언 행동은 제국 부활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아무도 섭정이 아닐 때, 모두가 무법자일 때만 수행할 수 있으며 자신의 무법자 칭호 카드를 섭정면으로 뒤집고 첫 번째 협정 타일을 가져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협상 행동을 알아볼 건데요. 주의할 점은 상대가 호의 되돌리기를 통해서 협상 행동을 강제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한 협상 행동으로 상대에게 이득이 주는, 즉 이렇게 자원을 주거나 아니면 포로를 주는 행동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협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조정 양도입니다. 이 행동을 수행하면 지도에 있는 충실한 기물 한 개를 상대의 같은 상태의 같은 기물로 교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상된 우주선을 상대의 손상된 우주 한 척으로 교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정 양도 행동에는 제한이 있는데 충실한 건물을 상대의 건물로 교체하려면 그 개에 충실한 우주선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실한 우주선이 없는 상태여야만 이런 건물을 상대 색깔의 건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충실한 도시나 우주공항 또는 우주선이 지도에 한 개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 기물은 교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란색 우주선이 맵 전체에 하나만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노란색 우주선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권한 위임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수행하면 의회 카드에 놓인 충실한 요원 한 명을 이렇게 상대의 요원으로 교체합니다. 세 번째는 호의 약속 행동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신의 공급처에 있는 충실한 요원 한 명을 상대의 운명 카드 위에 놓습니다. 네 번째는 자산 교환 행동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포로, 전리품, 호의, 자원 중 한 개를 상대에게 줍니다. 하지만 자산 교환을 통해서 누군가 자신에게 충실한 전리품, 포로 또는 호의를 돌려주면 그 기물은 자신의 전리품 칸, 포로 칸, 호의 칸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공급처로 이렇게 되돌리게 됩니다. 또한 호의 되돌리기 행동을 통해서 자산 교환 행동으로 이렇게 자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강제로 받으려고 한다면 가져가는 자원의 습격 비용, 열쇠 개수만큼 호의를 한 번에 되돌려야 그 자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협상 행동은 제국 초대 행동입니다. 자신이 첫 번째 협정일 때만 수행할 수가 있으며 무법자 플레이어에게 제한해서 무법자 플레이어가 수락한다면 그 무법자의 칭호 카드를 섭정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회담 중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협상 행동은 동시에 수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리품 2개 줄 테니 나한테 호의 1개 줘. 이렇게 플레이를 해도 됩니다. 아무도 더 이상 협상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정상회담을 요청한 플레이어는 더 이상 협상 행동을 수행할 플레이어가 없는지 물어보고 잠시 기다린 후 5초를 세려듭니다. 5초 동안 아무도 협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이 종료됩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은 마쳤으나 행동 목록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언제든 한글화 자료에 포함된 제국 규칙의 2페이지인 기타 규칙 중 정상회담 항목을 참조하세요. 이벤트 중 하나인 위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한 라운드 끝에 주도권을 가진 플레이어가 이벤트 주사위를 굴려서 위기면이 나오거나 제국 평의의 카드를 확보한 라운드 끝에 확보한 플레이어가 위기와 칙령 중 위기 이벤트를 해결하도록 선택하면 위기 이벤트를 해결합니다. 위기 이벤트는 해결하려면 3가지 위기를 순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황폐종 위기를 해결하고 그런 다음 운명 위기를,
마지막으로 의회 위기를 해결합니다. 황폐종 위기에서는 각 황폐종이 같은 기에 있는 우선에게 피해를 줍니다. 온전한 황폐종은 피해를 3 주고 손상된 황폐종은 피해를 1 줍니다. 나중에 황폐종이 돼서 자세히 다시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액트 1 시작에 황폐종들은 손상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막간에서 손상된 모든 황폐종이 온전하게 수리됩니다. 황폐종이 피해를 줄 때 그 피해는 같은 기에 있는 제국 우주선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됩니다. 그 기에 제국 우주선이 없거나 제국 우주선이 모두 파괴됐는데 분배해야 할 피해가 남았다면 그런 피해는 플레이어의 우주선에게 분배됩니다. 이때 남은 피해만큼 플레이어 각각의 우주선에게 피해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온전한 황폐종이 하나만 있어서 피해를 3 주었는데 제국 우주선 한 척이 피해를 2개 받아서 파괴되었다면 남은 피해 1개는 이 개에 있는 흰색 우주선, 파란색 우주선 각각에게 피해를 1씩 주게 됩니다. 황폐종 위기를 해결했다면 운명 위기를 해결합니다. 몇몇 운명을 선택한 플레이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위기 항목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위기 항목을 한 번씩 해결합니다. 여러 플레이어가 위기 항목을 해결해야 될 경우에는 차례 순서대로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위기를 해결합니다. 이벤트 카드를 통해서 위기가 해결되는 중이라면 이미 주사위를 굴렸으니 상관없지만 그 외의 경우 이벤트 주사위와 숫자 주사위를 한번 굴리세요. 그런 다음 의회에 있는 소식 카드 중 위기 항목이 명시된 카드마다 왼쪽부터 오른쪽의 순서대로 위기 항목을 한 번씩 해결합니다. 게임 중 의회열에 있는 소식 카드 위에 다른 소식 카드가 이렇게 부착되었을 경우에는 부착된, 즉 위에 있는 카드 먼저 해결합니다. 카드 부착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쯤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위기 해결 중에 굴린 구역 혹은 굴린 문양과 일치하는 행성 혹은 굴린 행성이라는 문구가 나올 때는 굴린 주사위를 확인합니다. 굴린 구역은 숫자 주사위 결과에 해당하는 구역 전체를 말하고요. 굴린 문양과 일치하는 행성은 이벤트 주사위에 명시된 아이디 문양, 즉 화살표, 육각형, 금음달 문양을 가지고 있는 행성들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음달 문양이라면 이렇게 금음달 문양을 가지고 있는 모든 행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굴린 행성은 숫자 주사위 결과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이벤트 주사위에 명시된 문양을 가지고 있는 행성 하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과 금음달을 굴렸다면 1구역에서 금음달 문양을 가지고 있는 이 행성 하나만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에서 의회에 있는 카드를 제거하려고 하면 그 카드에 놓인 요원을 모두 되돌리고 의회를 보충하기 위해서 의회덱 맨 위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채웁니다. 수많은 카드는 위기를 해결한 후 그 카드를 묻으라고 합니다. 묻는다는 것의 뜻은 그 카드를 의회덱 맨 아래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벤트 종류인 칙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한 라운드 끝에 주도권을 가진 플레이어가 이벤트 주사위를 굴려서 칙령면이 나오거나 혹은 제국 평의회를 확보한 라운드 끝에 확보한 플레이어가 칙령 또는 위기 중 칙령 이벤트를 해결하도록 선택하면 칙령 이벤트를 해결합니다. 칙령 이벤트를 해결하려면 규칙 소책자에 있는 칙령 카드를 숫자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한 번씩 해결합니다. 규칙 소책자란 이렇게 칙령 카드를 보관하거나 규칙 상기용 카드 또는 법칙 카드를 보관하는 구역입니다. TTS에서는 이 영역에 나열을 하면 되고 실물 게임에서는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책자 형태의 구성물이 있어서 그곳에 카드를 끼우면 됩니다. 플레이어가 선택한 운명에 따라서 규칙 소책자에 칙령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해당 칙령은 각각 그 카드에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이 영상에는 모든 게임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칙령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0번 칙령입니다. 0번 칙령은 협회 사절 출발이라는 카드로 이 카드는 2인 게임에서만 사용합니다. 이 카드를 해결하면 의회에 있는 카드 중 요원이 놓여있지 않은 협회 카드를 모두 묻고 그런 다음 의회를 다시 채웁니다. 다음은 3번 칙령입니다. 3번 칙령은 제국의 영토 외곽을 통치하라 라는 카드로 이 카드는 세 종류가 있으며 세 종류의 카드를 무작위 순서로 쌓아놓음으로써 게임을 준비하면 됩니다. 3번 칙령 카드 3장은 각각 정책 카드라고도 합니다. 칙령 이벤트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3번 칙령 한 장을 해결합니다. 각 3번 칙령 맨 위를 보시면 첫 번째 협정은 이 정책을 집행하거나 새로운 정책 카드로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협정은 가장 위에 있는 3번 칙령을 해결해도 되고 또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다른 3번 칙령 카드를 이렇게 맨 위에 올려놓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번 칙령 이벤트에는 맨 위에 올려놓은 카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정책에는 필요사항 징수 항목과 제국의 조치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협정은 필요사항 징수를 통해서 자원이나 전리품, 포로, 호의 등을 섭정으로부터 가져오게 되고 제국의 조치를 통해서 섭정 모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제국 우주선을 늘리게 됩니다. 한 장 한 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대 중심 정책입니다. 필요사항을 징수할 때 첫 번째 협정을 포함한 모든 협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 또는 연료 또는 물질 한계를 제국의 신뢰성으로서 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 협정을 제외하고 그러한 자원이 없는 협정은 첫 번째 협정에 호의 한계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호의를 주어야 하는데 개인 공급처의 요원이 없는 협정은 첫 번째 협정이 원한다면 무법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국의 조치로서는 첫 번째 협정은 제국이 조종하는 개 하나에 온전한 제국 우주선 두 척을 놓습니다. 제국이 조종하는 개가 없다면 그 우주선들은 첫 번째 협정에게 충실한 우주공항에 놓습니다. 제국이 조종하는 개란 제국 우주선의 한 척이라도 있는 개임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평화 중심 정책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징수할 때 첫 번째 협정을 포함한 모든 협정은 유물 또는 초자연상 한 개를 제국의 신뢰성으로서 놓아야 합니다. 자원이 없거나 호의를 주어야 하는데 공급처에 요원이 없을 때의 규칙은 앞서 설명한 확대 중심 정책과 동일합니다. 제국의 조치로서는 첫 번째 협정을 포함한 각 협정이 자신의 개인판에 비어있는 도시칸으로부터 얻는 권력 점수를 한 번씩 얻게 됩니다. 마지막은 전쟁 중심 정책입니다. 필요사항을 징수할 때 첫 번째 협정을 제외한 모든 협정은 첫 번째 협정에게 전리품 또는 포로 중 한 개를 주어야 합니다. 전리품 또는 포로가 없는 각 협정은 첫 번째 협정에게 호의 한 개를 줘야 합니다. 호의를 줘야 되는데 공급처에 요원이 없을 때의 규칙은 앞서 설명한 정책들과 동일합니다. 제국의 조치로서는 첫 번째 협정을 포함한 각 협정에게 무기자원 한 개씩을 공급처에서 가져와 주거나 공급처가 비었다면 대신 제국의 실성에 놓인 무기자원을 줘야 합니다. 이제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국 섭정 무법자가 아닌 중립진영인 자유국가에 대해 그리고 황폐종들에 설명하겠습니다. 제국이 무너져감에 따라서 일부 국민들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선언해 자유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유국가의 기물에는 자유도시와 자유우주공항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조종하고 있는 자유도시로부터 과세할 수 있고 조종하고 있는 자유우주공항에서 우주선을 건설하거나 캐터펄트 이동을 출발해도 됩니다. 또한 조종하고 있는 자유도시나 우주공항을 수리해도 됩니다. 반면에 자유도시나 우주공항은 상대 플레이어의 건물인 것처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유건물들을 방어자로 지정해 전투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파괴하는 자유건물들은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만일 전투에서 자유국가를 방어자로 지정하면 그 개에 있는 모든 자유건물이 방어하는 기물이 됩니다. 자유건물이 피해를 받는 방식은 일반적인 전투와 동일합니다. 플레이어는 자유국가를 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국가를 습격하면 열쇠를 단 한 개만 사용해서 그 자유국가의 건물이 있는 행성 유형과 일치하는 자원, 이 경우에는 연료겠죠? 일치하는 자원을 공급처에서 단 한 개만 가져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전투에서 자유국가로부터 자원을 한 개보다 많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유도시를 과세해도 요원을 포로로 가져오지 않지만 자유도시를 파괴하면 경로를 유발합니다. 자유건물을 놓아야 되는데 공급처에 자유건물이 모자라면 대체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황폐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황폐종은 외곽에 퍼지고 있는 신비한 개체입니다. 황폐종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황폐종과 소통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위기의 길 중 황폐종 위기에서 황폐종은 같은 개에 있는 우주선에게 피해를 줍니다. 막간에서 모든 손상된 황폐종이 수리되고요. 또한 우주선이 없는 개에 황폐종이 있다면 그 개에 있는 모든 건물은 파괴됩니다. 황폐종은 해칠 수도 있습니다. 즉, 황폐종을 방어자로 지정해 전투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해도 됩니다. 하지만 황폐종은 강인해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해서 피해 2점이 필요합니다. 피해 1점을 주면 황폐종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파괴한 황폐종은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참고로 황폐종 왼쪽에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표시된 아이콘이 강인하다고 피해 2점을 줘야 손상된다는 아이콘입니다. 플레이어가 황폐종을 방어자로 지정해 전투하면 전투하는 개에 있는 모든 황폐종이 방어하는 기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마리 있으면 한 번에 두 마리를 상대한다는 거죠. 황폐종은 일반적인 피해 아이콘으로 피해를 받지만 이 건물 피해 아이콘으로는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황폐종은 요격하지도 않습니다. 황폐종은 온전하든 손상됐든 차원문에 있을 때 플레이어의 캐터펄트 이동을 멈춥니다. 황폐종을 새로 놔야 되는데 황폐종 공급처가 비었다면 황폐종 전리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의 전리품 칸에서 가져와서 놓습니다. 이제 액트를 플레이하는 중에 알아야 할 규칙을 대부분 알았으니 막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막간은 액트 1이 끝날 때와 액트 2가 끝날 때 이렇게 두 번 해결합니다. 막간을 해결하려면 한가 자료에 동봉된 막간 규칙의 1페이지를 순서대로 해결하면 되지만 한 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결말 카드를 해결합니다. 목표를 완수했다면 당신이 목표를 완수했다면 항목을,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다면 항목을 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카드를 얻거나 버리거나 의회덱에 더하거나 규칙 소책자에 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플레이어는 자신의 목표 마커가 위치한 칸수만큼 권력 점수를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회를 정리합니다.
제국 평의의 카드는 의회를 남겨놓고 나머지 카드는 의회 덱으로 되돌립니다. 의회 열에 있던 모든 요원을 되돌리고 버린 의회 카드 더미는 폐기합니다. 다음으로 기물을 정리합니다. 모든 전리품과 포로는 주인에게 되돌리고 모든 얼어붙은 자원은 공급처로 정리합니다. 얼어붙은 자원에는 첫 번째 협정 타일에 제국의 신뢰성으로서 놓인 자원이 포함됩니다. 2인 게임의 경우 야만칸에 놓인 자원 모두를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다음 순서는 기물 수리와 파괴입니다. 우선 모든 손상된 황폐종을 수리하고 모든 손상된 우주선, 건물, 기암 양상, 기암 방화막은 파괴합니다. 기암에 대한 규칙은 영상 맨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황폐종이 있으면서 우주선이 없는 각 개에서, 예를 들어서 이 개는 황폐종인데 우주선이 없죠. 이런 개에서 모든 건물을 파괴합니다. 이제 주도권 마커를 가장 권력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에게 줍니다. 그리고 권력 점수가 1보다 많은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권력 점수를 절반만큼 잃어야 하는데요. 이때 홀수라면 권력 점수를 더 적게 잃도록 내림하며 잃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 점수가 9였다면 더 적게 잃어야 하니까 5가 되면 됩니다. 이때 2인 게임 한정으로 점수를 절반 잃은 후에 플레이어 사이의 점수가 15점 이상 차이 난다면 점수가 더 적은 플레이어는 항복할 수 있으며 확신을 가지지 않는 한 항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운명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완수한 각 플레이어는 운명 카드를 한 장 뽑고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각 플레이어는 기존의 운명을 상자로 되돌리고 운명 카드 2장을 뽑습니다. 운명 카드를 뽑을 때 액트 1 막간에서는 B 운명 카드를 뽑고 액트 2 막간에서는 C 운명 카드를 뽑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운명 카드 2장 중 한 장을 비밀리에 선택하고 그런 다음 모든 플레이어는 동시에 해당 운명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운명 카드를 선택한 플레이어는 기존의 운명 카드를 상자로 되돌리고 플레이 영역에 없는 해당 운명 카드들을 모두 폐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호의를 상대에게 되돌리고 방금 새로 선택한 운명의 운명 카드들을 가져옵니다. 이 시점에서 플레이어들은 다음 액트를 바로 플레이할지 혹은 나중에 플레이할 수 있도록 게임을 정리할지를 결정합니다. 다음 액트를 바로 플레이한다면 곧이어 설명할 액트 2 또는 액트 3 게임 준비를 해결합니다. 규칙서 7페이지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액트를 나중에 플레이한다면 규칙서 30페이지를 참조해 게임을 정리합니다. 이제 게임 준비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트 1 게임 준비를 할 때 본판의 게임 준비와 다른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준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플레이 영역인 구역은 없게 되며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시작 기물을 본판과 다르게 배치합니다. 또한 본판 협회 카드와 소식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캠페인 의회 카드, 즉 카드 왼쪽 밑에 CC라는 분류 표시가 있는 협회 카드와 소식 카드를 사용합니다. 본판 게임에서 사용하는 설악 카드를 섞어서 덱을 만들고 그중 플레이어 수만큼 뽑아서 의회 덱에 섞어 넣게 됩니다. 액트 1의 보드판 게임 준비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테이블 가운데에 놓고 전투주사위, 자원 토큰, 황폐종 토큰, 자유도시, 자유우주공항을 모두 모읍니다. 무작위 플레이어 하나에게 주도권 마커를 줍니다. 행동카드 덱에 2에서 6까지의 행동카드를 섞어넣습니다. 4명 게임에서는 1과 7 행동카드 역시 섞어넣습니다. 행동카드 덱에 2인과 3인 게임에서는 이벤트 카드를 2장, 4인 게임에서는 이벤트 카드 3장을 섞어넣습니다. 야망 마커 3개는 파란색 면으로 지도의 오른쪽 위 야망 마커 칸에 놓습니다. 챕터 트랙 타일을 가져와서 지도에 있는 챕터 트랙 위에 액트 1과 2 면이 놓이도록 놓습니다. 0 야망 공필은 토큰을 지도의 야망 공필은 칸에 놓습니다. CC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협회 소식 카드를 가져와서 섞고 2인 게임에서 3장, 3인 4인 게임에서는 4장을 분배합니다. 플레이어 수만큼 설악 카드를 무작위로 가져와서 의회 덱에 섞어 넣습니다. 이때 기본 설악 카드만 사용해도 되고 설악파기의 설악 카드를 더해도 됩니다. 제국평의 카드를 2회 가장 왼쪽에 계열 면으로 놓고 2인 게임에서는 0번 칙령 카드를 규칙 수칙자에 더합니다. 몇 명의 게임 플레이하는 3번 칙령 카드들을 무작위 순서로 하나의 더미를 만든 후 규칙 소책자에 더합니다. 숫자 주사위를 굴린 구역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바로 옆 구역을 확인해서 그 구역에 있는 각 개마다 제국 우주선을 한 척씩 놓습니다. 이벤트 수혜를 굴린 후 제국 우주선이 없는 각 구역에서 그 문양과 일치한 행성마다 자유도시 한 개씩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음달이 굴렸으니까 금음달 행성들마다 이렇게 자유도시 한 개씩 놓았죠. 제국 우주선이 없는 각 구역의 각 해마다 손상된 황폐종 한 치씩을 놓습니다. 2인 게임에서만 제국 우주선이 있는 구역의 각 행성과 일치하는 자원들을 야망 칸에 놓습니다. 다음은 액트 1의 플레이어 게임 준비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색상을 선택하고 그 색상에 맞는 개인판과 우주선, 도시, 우주공항, 요원을 모두 가져옵니다. 그리고 도시는 모두 개인판에 도시칸에 놓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A 운명을 2장씩 뽑아서 한 장을 비밀리에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했다면 동시에 선택한 운명 카드를 공개하고 일치하는 운명 카드를 가져옵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목표 카드 뒷면에 명시된 게임 준비에 따라서 게임을 준비하고 그 카드를 목표면으로 뒤집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목표 카드 위쪽에 명시된 숫자에 따라서 목표 토큰을 권력 점수 트랙에 놓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권력 점수 마커를 지도의 점수 트랙 0칸에 놓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섭정, 무법자 칭호 카드를 섭정 면이 보이도록 운명 카드 밑에 꽂아 놓습니다. 운명 카드의 게임 준비에서 이처럼 두 번째 항목 보시면 누군가 첫 번째 섭정 타일을 가져가도록 하는 지시가 아예 없다면 주도권을 가진 플레이어가 첫 번째 섭정 타일을 가져가고요. 차례 순서대로 각 플레이어는 제국 우주선에 있는 행성 한 곳에 우주선 세척과 원하는 유형의 건물 한 개를 놓고 그 행성 유형과 일치하는 자원 한 개를 얻습니다. 이렇게 시작 기물을 놓을 때 상대가 이미 기물을 놓은 행성을 선택해서 놓아도 되지만 그 칸에 건물 칸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각자 한 번씩 시작 기물을 놓았다면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씩 우주선 세척과 건물 한 개 놓기, 자원 한 개 얻기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제국 우주선에 있는 행성 중 건물 칸이 비어있는 행성마다 이렇게 자유 도시를 하나씩 놓습니다. 두 칸이 비어있다면 두 칸 모두 자유 도시를 놓습니다. 4인 게임에서는 남는 건물 칸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행동카드 6장을 뽑고요. 2인 게임에서는 주도권이 없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손에 있는 행동카드 중 이벤트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를 버리고 버린 만큼 행동덱에서 행동카드를 뽑아도 됩니다. 이걸 멀리건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 손패에 없는 행동카드는 지도에 버린 행동카드 더미에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막간이 끝난 후에 액트 2와 3을 준비하는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트 2와 3 준비는 한글화 자료에 포함된 막간 규칙의 2페이지를 참조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액트 2에서는 양화 마커 중 가장 점수가 낮은 마커 한 개를 주황색면으로 뒤집은 채로 게임을 준비합니다. 액트 3에서는 양화 마커 중 가장 점수가 낮은 마커 2개를 뒤집어서 게임을 준비합니다. 의회덱을 썼고 2인 게임의 경우 3장, 3인 게임의 경우 4장, 4인 게임의 경우도 4장을 뽑아서 의회를 만듭니다. 제국 평의의 카드는 평결 완료면이었다면 개회종 면으로 뒤집습니다. 황폐종도 우주선도 없는 각 차원문마다 손상된 황폐종을 한 책씩 놓습니다. 이벤트 주사를 굴리고 각 구역마다 굴린 아이디 문양과 일치하는 행성에 황폐종이 없다면 손상된 황폐종 한 채를 놓습니다. 이 경우엔 화살표 행성마다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러한 행성에 황폐종이 이미 있었다면 대신 그 행성에 있는 구역의 각 행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행성 중 황폐종이 없는 행성마다 손상된 황폐종 한 채를 놓습니다. 2인 게임에서는 이후에 숫자 주사를 2번 굴리고 이렇게 굴린 구역에 각 행성과 일치하는 자원을 야망 칸에 놓습니다. 6번과 3번이면 이렇게 6개를 놓으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자원 공급처가 비어서 야망 칸에 놓을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수행하고요.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목표 카드 뒷면에 명시된 대로 게임을 준비하고 목표면으로 뒤집습니다. 여러 플레이어가 게임 준비에 특정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 플레이어 순서대로 해결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목표 마커를 목표 카드에 명시된 숫자의 권력 트랙 칸에 놓고요. 액트 3에서는 C운명 선택한 플레이어만 목표 마커를 놓게 됩니다. 액트 3이라면 챕터 트랙 타일을 뒤집고 챕터 마커를 1에 놓습니다. 액트 1에서 그랬던 것처럼 행동 카드를 뽑고 2인 게임에서는 멀리건도 수행합니다. 게임 준비에 대한 설명은 마칩니다. 이제부터는 추가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캠페인 확장에서 추가된 몇몇 협회 카드는 보호받는 협회 카드입니다. 보호받는 협회 카드는 습격 비용 칸에 열쇠 대신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받는 협회 카드는 그 협회 카드 유형과 일치하는 경로를 소유자가 유발시키거나 그 협회 카드의 명칭을 정확히 지정해서 제거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플레이 영역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확장에서 몇몇 지시문은 의회열에 카드를 부착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을 퍼뜨리라 능력 카드의 경우 5번째 줄 가운데쯤에 무슨 카드를 협회 카드 중 한 장에 부착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부착된 카드가 없는 의회열의 카드 한 장 선택해서 그 카드 위에 부착하려는 카드를 놓습니다. 이것을 부착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의회 카드를 확보할 때 그 의회 카드에 부착된 카드 역시 함께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플레이어가 맹세한 소유자를 확보한다면 여기에 있는 신실한 행동 카드 역시 함께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카드를 부착해야 하지만 부착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최대한 만족하는 선에서 카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만일 의회에 있는 카드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돼야 하는데 그 카드에 부착된 카드가 있다면 기존의 카드는 정상적으로 제거하고 부착된 카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의회열을 채웁니다. 제거된 카드에 놓여있던 각 요원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카드에 새로 놓입니다. 반대로 부착된 카드가 제거되는 경우 기존의 카드에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운명 세트에는 추가 토큰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명 세트에서 추가되는 토큰은 해칠 수 없습니다. 몇몇 토큰은 이 규칙을 무시하면서 해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칙 혹은 능력 카드에서 명시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명 세트에서 추가되는 토큰은 충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토큰은 이 규칙을 무시하며 충실한 토큰이라고 법칙 또는 능력 카드에서 명시하기도 합니다. 상대는 그러한 토큰을 상대의 기물로 취급합니다. 충실한 토큰이 있는 기에서는 건물을 건설해도 되고 손상된 충실한 토큰을 수리해도 되고 심지어는 충실한 토큰이 있는 기에서는 제국의 공존 법칙도 충족됩니다. 길었던 설명이 끝나가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액트 2에서만 사용하는 기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B 운명의 카드 8장 중 4장이 플레이어가 기암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임 준비 카드에서 당신은 기암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 그 플레이어는 자신의 충실한 기암 기물을 충실한 다른 기물이 하나라도 있는 기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지도에 있는 모든 충실한 도시와 우주공항을 각각 자유도시와 우주공항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기암 보드를 자신의 개인판 아래에 놓고 기암 참조 카드를 가져갑니다. 이 준비 과정은 기암 보드의 뒷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암은 지도에서 제거될 수 없는 온전하고 충실한 우주선입니다. 기암을 가지고 있다면 몇몇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우선 기암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지도에 충실한 도시나 우주공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도시나 우주공항을 향상이나 방어막으로써 기암에 건설해도 됩니다. 기암 보드에는 6개의 향상 칸이 있고 각 향상 칸에는 방어막 칸이 한 칸씩 있습니다. 향상이 건설되어 있다면 플레이어는 향상마다 서로 다른 지속 효과를 얻어서 기암의 기능을 더 좋게 만듭니다. 방어막은 그러한 향상이 파괴되는 것을 늦춰줍니다. 향상 칸과 방어막 칸에 플레이어는 충실한 건물을 건설해도 됩니다. 하지만 향상 또는 방어막을 건설하려면 건설하는 향상 칸 또는 방어막 칸에 명시된 자원 요형과 일치하는 행성에 충실한 기암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슬립스트림 구동장치라는 향상을 건설하려면 기암이 연료 행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방어막을 건설하려면 이 기암이 유물칸으로 옮겨야 됩니다. 또한 방어막을 건설하려면 그 방어막 아래의 향상이 이미 건설되어 있으면서도 온전해야 합니다. 향상 또는 방어막으로서 도시를 건설하면 개인판에 도시칸이 비게 되고 향상 또는 방어막으로서 우주공항을 건설하면 기암으로 전투할 때 주사위를 더 모을 수 있게 됩니다. 향상과 방어막은 손상되었든 온전하든 간에 정상적으로 이익을 줍니다. 플레이어의 차례에 충실한 기암이 있는 플레이어는 건설 행동으로 충실한 기암이 있는 칸에 충실한 우주 한 척을 건설해도 됩니다. 하지만 기암에 우주공항이 향상 또는 보호막으로서 몇 개 있든지 상관없이 차례마다 기암으로는 우주선을 한 척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자유우주공항을 조종함으로써 우주선을 건설하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향상 중 우주선 운송함 두 번째 있죠. 이것을 건설하면 플레이어는 차례마다 기암으로 우주선을 2척씩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행동 한 번으로 우주선 2척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행동 2번을 써서 우주선 2척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기암을 수리할 때 수리 행동 한 번마다 충실한 기암에 놓인 손상된 건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리해도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향상 또는 방어막으로서 도운 도시를 과시할 수는 없습니다. 향상 중 제어 체계 맨 아래에 있죠. 이것을 건설하면 플레이어의 충실한 기암이 차원문에 있는 동안 그 차원문이 있는 구역에 있는 아무 도시를 충실한 것처럼 과세를 됩니다. 이렇게 과세하더라도 포로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들은 향상 또는 방어막으로서 놓은 우주공항으로 캐터펄트 이동을 출발할 수 없습니다. 향상 중 슬립스트림 구동장치를 건설하면 플레이어는 서막 행동으로 차례당 한 번 기암을 단독으로 캐터펄트 이동하거나 혹은 기암과 같은 기에 있는 다른 충실한 기물들을 캐터펄트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자유우주공항을 조종해서 자유우주공항에서부터 캐터펄트 이동을 출발하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암을 전투에 사용할 때에 대한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암으로 공격할 때 공격자는 충실한 기암에 있는 향상 또는 방어막으로서 놓은 온전한 우주공항마다 주사위 1개씩을 모읍니다. 이 경우 3개를 모으겠죠? 즉 기암에 건설된 온전한 우주공항이 하나도 없다면 기암은 주사위를 모으지 못합니다. 기암으로 공격하는 중 피해를 분배해야 될 때 기암에 있는 향상과 방어막은 우주선인 것처럼 피해를 받습니다. 즉 기암을 다른 충실한 우주선과 함께 공격에 사용할 때 다른 충실한 우주선에 피해를 분배를 하지만 기암의 향상과 방어막에 먼저 피해를 주기로 선택해도 됩니다. 또한 다른 충실한 공격하는 우주선이 없다면 불꽃 아이콘과 요격 아이콘으로부터 받는 피해는 기암의 향상 또는 방어막에 분배해야만 합니다. 방어막과 향상의 피해를 분배할 때 방어막은 무조건 그 아래에 있는 향상보다 우선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합니다. 기암으로 방어할 때는 상대의 습격 주사위 제한이 변경됩니다. 상대는 공격하는 기에서 방어자의 건물 또는 기암이 있어야만 습격 주사위를 모을 수 있습니다.
향상 중 견제 광선을 건설한 기암이 방어하는 기물 중 하나라면 공격자는 습격 주해를 아예 모을 수 없습니다. 기암으로 방어할 때 기암에 있는 향상과 방어막은 건물인 것처럼 피해를 받습니다. 즉, 공격자는 기암이 아닌 다른 우주선에게 먼저 피해를 주어야 하며 다른 우주선이 모두 파괴되었을 때 피해 아이콘이 남아있거나 건물 피해 아이콘을 굴렸을 때만 기암의 향상과 방어막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방어막과 향상의 피해를 분배할 때 방어막은 무조건 그 아래인 향상보다 우선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향상과 방어막으로서 놓은 도시를 파괴하더라도 공격자는 경로를 유발하지도 않고 의회를 뒤엎지도 않습니다. 공격자가 요격 아이콘을 굴리면 방어자의 기암은 방어체계 향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방어체계 향상이 맨 위에 있는 향상입니다. 요격을 하지 않습니다. 기암이 요격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온전한 방어하는 우선들은 정상적으로 요격을 수행합니다. 향상 중 방어체계 향상을 건설한 기암은 방어할 때 기암 보드에 있는 온전한 우주공의 수만큼 요격 피해를 줍니다. 위기에서 피해를 받아야 할 때 기암은 같은 계에 온전한 충실한 다른 우주선이 없을 때에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서 피해를 받을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방어막부터 가장 왼쪽에 있는 방어막 순서대로 피해를 받습니다. 방어막이 모두 파괴되었거나 없을 때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향상부터 가장 왼쪽에 있는 향상 순서대로 피해를 받습니다. 선체 향상과 선체 방어막은 아무런 효과도 없지만 이렇게 위기에서 피해를 받을 때 다른 방어막이나 향상보다 우선적으로 피해를 받기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협상행동 중 조종양도 행동을 수행해서 기암에 놓인 향상이나 방어막을 상대의 기물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설화와 기암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에 있는 충실한 건물의 수를 세거나 건물의 유무를 따지는 설화, 예를 들어서 염력광선이나 차우문항구, 숨겨진 항만 같은 경우 기암에 있는 향상과 보호막을 정상적으로 개수해 셉니다. 하지만 설화에서 지도에 있는 건물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한다면 기암에 있는 향상과 보호막은 세지 않습니다. 충실한 건물을 건물칸 바깥에 건설하게 해주는 차원문항구나 구름도시 같은 설화로는 기암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카드를 사용해서 지도에 건물을 건설해도 됩니다. 충실한 우주선을 개선시키는 질주형 구동장치나 거울 도금 등의 설화로 기암 역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기암은 온전한 충실한 우주선이기 때문입니다. 은하소총처럼 충실한 우주선마다 주사위를 모으는 설화에서는 충실한 기암보드에 놓인 온전한 우주광마다 주사위를 한 개씩 더 모을 수 있습니다. 기암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C 운명 선택했을 때 기암을 재정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무 빈 건물칸에 도시 한 개와 우주광학 한 개를 놓습니다. 빈 건물칸이 없다면 자유 건물을 교체합니다. 충실한 기암 기물과 기암 보드는 폐기하고 지도에 있는 충실한 우선이 8척보다 적다면 충실한 우선이 지도에 8척이 될 때까지 다른 충실한 기물인 개들의 충실한 우선들을 놓습니다. 이 과정은 기암 보드 뒷면의 재정착 항목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크스 황폐화된 외곽 캠페인 확장 규칙 설명을 마칩니다. 질문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잘못 설명한 규칙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명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